모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 게 건축에서 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건축을 말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구세에 그 건축이 기록한 정치가 굉장히 아주 허무하게 기록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나 그 건축을 갖다가에 대한 해안이 없는 그런 정치적 결과로서의 건축이 남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바른 건축을 하는 것이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이데크라고 하는 이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만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땅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함으로써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서양의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데크 이전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성에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데아나 로고스나 아르케 같은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이데크가 그게 아니라 땅 위에 집을 지어야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 사건을 제가 해석할 능력은 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은 왜 테러리스트들이 하필이면 이 건물을 공격했을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뉴욕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공격했을 거고 높다고 하는 사실이 뉴욕을 상징하고 미국을 상징하고 나아가서 서방 세계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서방 세계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높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은 여기에 근무하러 왔던 3,000명의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3,000명의 특정된 사람들은 이 건물에 높지만 않았으면 죽지 않았던 사람, 않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건물이 이 폭격을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지만은 여기에 일하러 왔던 3,000명의 사람들은 이 건물이 높은 이유 때문에 죽어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높은 건물을 우리가 마철루라고 합니다. 마철루라고 하는 말은 뜻이 굉장히 좀 건방집니다. 하늘을 닦는 건물.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니까 하늘을 닦는다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건방진 단어인데 이런 건방진 단어를 쓰고 싶어 할 정도로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굉장히 오래된 소망입니다. 근데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한 것이 직립보행입니다. 모든 산물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만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 중력에 저항해서 걷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술의 발달이사고 문화의 발달사입니다. 그토록 오르겠다고 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8세기에 치체니츠라고 하는 도시, 중남미에 있는 도시인데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 건물의 평면도를 보면 새까맣습니다. 그 말은 이 건물의 안에는 아무 공간도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목적은 단지 높이 오르는 것에만 있습니다. 8세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인력, 비용, 엄청나게 들었을 건데 그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높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분한 보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땅에서 살던 위험을 피하고자 높은 건물 지으려고 했더니 신의 노용을 받아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기술이 없던 시대는 많은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걸 뜻합니다. 시행착오를 굉장히 겪었죠. 높은 건물을 갖다가 지으려고 무지무지한 시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기술이 없던 시대는 이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꾀를 낸 게 이 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탑의 어원은 스토파거든요.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모신 곳인데 부처님의 진신사례니까 귀하니까
일반적인 건물에 모시는 것보다는 좀 높은 건물을 쌓아서 모시고 싶은데 기술이 없던 시대니까 그걸 미니에이처로 줄여서 지은 게 맨 왼쪽에 있는 스투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와서 파고다로 변하고 맨 오른쪽에 석탑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탑이란 말로 변해서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석탑을 보시면은 돌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태는 목조 건축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탑이 아니라 3층의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는 겁니다. 이런 유어를 만들고 싶어 할 정도로 높은 건물에 대한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그런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이 높은 건물에 대한 욕망을 일거에 해결한 시대가 고딕 시대입니다. 건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부 공간을 만드는 데 있는 거거든요. 내부 공간은 기본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지붕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건물의 지붕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지무지하게 떨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게 위에 있는 천장은 달대고 달대를 받고 있는 게 보를 지탱하고 있는 게 이 기둥에서 이게 엄청난 응력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기술이 없던 시절에 이 내부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벽을 동굴을 갖다가 뚫거나 땅을 파서 덮는 것으로 내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벽을 쌓아서 내부 공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붕은 벽이 지탱을 했는데 고딕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지붕을 벽이 지탱하는 게 아니라 기둥이 지탱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쾰른 씨가지를 갖다가 이게 지배한 쾰른 대성당처럼 이렇게 우뚝 서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건축을 갖다가 이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복잡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고딕 건물도 이렇게 보면은 버트레스라고 하는 이 울퉁불퉁한 근육질적 벽체가 있습니다. 이 벽체는 그냥 모양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기둥하고 합쳐져서 기둥 역할을 합니다. 가운데는 힘을 받지 않으니까 뚫어서 회랑으로 쓰는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둥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기둥이 되어서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둥이 전체 지붕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붕을 지탱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창을 뚫어서 스테인글라스 집어넣어서 아주 황홀한 내부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이 고딕입니다. 그래서 고딕 시대는 건축에서 가장 하이테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딕에서는 이제 돈과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얻어서 고딕 건축을 우리가 신본주의 건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신 같은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만심을 더 북돋웠죠. 그래서 고딕 다음에 오는 시대가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가 인본주의로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인간은 모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몇 사람만이 인간일 수 있어서 이 인본주의 건축이라고 하는 이 성베드로 사원 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축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건물 가다 보면은 도움이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겠죠. 이 지점의 하부는 당연히 이제 교황의 보좌가 놓여 있어서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 성베드로 사원은 교황만을 위한 건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건축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건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그 전까지 여러 가지 갈래의 건축이 있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통일이 되어서 한 가지 교본으로 텍스트로 정리가 되는 게 르네상스의 이 건축입니다. 빌라 로툰다라고 하는 이탈리아 비첸차에 있는 건축인데 안드레오 팔라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 건축을 설명드리면 여기 평면도입니다. 이 집인데 정사각형의 평면을 갖다 언덕 위에 놓고 이걸 십자로로 갈라서 가운데 둥근 홀을 둬서 로툰다 홀이라고 칭하면은 이 가운데 홀을 점거한 집주인이 양사방으로 보이는 풍경을 갖다 관찰하고 제어하고 지배해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인식케 하는 게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지붕을 보면은 이제 천장을 보면은 온갖 신들이 이게 조각되어 있어서 신들의 보호를 받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이렇게 인식해 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당연히 주변을 군림할 듯이 우뚝 섰죠.
이후에 지어진 모든 집들이 이 집의 번안이거나 카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집은 서양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예컨대 이런 집을 보면은 20세기에 지어진 집인데도 평면은 십자형 평면이라고 보는 게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면들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는데 여기는 이 건축가들 이름이 20세기의 최고의 건축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한 집들이 이게 기능과 다 다르지만 모양은 뭔가 좀 비슷합니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주변부로 갈수록 덜 중요한 부분이 배치되는 단일 중심의 공간 구성. 이게 빌라 400~500년 전에 빌라 로툰다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빌라 로툰다를 미학의 건축이라고 서양 건축에서는 이름합니다. 그래서 비례나 형태나 재료, 장식들을 따지는 도구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한 건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건축이 세워졌던 시기는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18년의 차이를 두고 한국 땅에 세워진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동락당이라는 집입니다. 경상북도 안강에 중종 때의 대성리학자였던 회제 이현적이 중앙정치에서 실패해서 낙향해서 지은 집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고향은 양동마을인데 양동마을에 본처가 있는데 본처를 찾아가지 않고 안강에 있는 첩실을 찾아가서 첩실의 집을 증축해서 만듭니다. 첩실이 더 편했던 모양이죠.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동락당, 홀로 즐기는 집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 집의 평면도가 이렇습니다. 얘네 방갓집처럼 안채, 사랑채, 사당 다 있습니다. 450평의 땅이지만은 성리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땅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의 산을 경계로 삼아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집이 좀 땅으로 꺼질 듯이 낮은 게 조금 수상해 보입니다. 이 집의 입구인데 가운데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정갈한 집 한 채가 나오는데 이거는 창고로 쓰는 공수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갈하게 독립된 영역으로 만들었고요. 들어가는 입구 영역에 들어오면은 세 개의 입구가 나오는데 오른쪽 첫 번째는 이게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고 몸을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행랑마당이 깊은 행랑마당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행랑마당으로 들어온 이 문이 이 전체 집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원래 대문이 없었거든요. 대문은 산을 경계하기 때문에 산 사이가 대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는 대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이 공간을 위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랑마당에 붙어 있는 안마당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여기서 거처를 합니다. 다시 여기서 나와서 앞에 있는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랑마당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채죠. 보통 사랑채는 주인 어른이 이 바닥에 앉아서도 하인을 굽어 볼 수 있도록 높이 짓는 게 상례인데 여기는 거의 같은 레벨입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물을 피하기 위해서 한 단 높였고 신발 벗기 위해서 한 단 높였으니까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게 마루와 이 마당은 같은 레벨입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사랑채를 권위 없게 이게 건물을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랑채 자체보다는 이 마당이 더 중요한 듯 처리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마당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용도를 알 수 없는 마당이 이곳저곳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상한 곳이 사당입니다. 이 집의 사당인데 보통 사당은 평지에 집을 짓더라도 인공적으로 언덕을 쌓아서 높이 올리는 게 또 보통 예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같은 레벨에 그대로 지었습니다. 대신에 마당을 한 겹을 더 두었습니다. 이 한 겹의 마당을 지나면서 경건성을 갖다 확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철저히 마당적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이상한 곳이 정자입니다. 정자는 독립된 건물이죠. 언덕이나 산 위에 홀로 짓는데 여기는 정자도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어디 있냐 물어보면은 이거 정자라고 그럽니다. 이 독립된 건물이 아닙니다. 이 벽의 담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게 정자입니다. 이상합니다. 그 정자 안을 갖다가 이제 들어가서 마당을 보면 확실합니다. 정자마저 마당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였구나 하는 걸 갖다가 확연히 알게 됩니다.
정자 밖으로 나오면 금방 있었던 정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표현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시점을 멀리하면 이게 사랑채와 정자가 이렇게 이 집의 전경이 나옵니다. 굉장히 밖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가면 굉장히 철저히 마당적입니다. 이 집을 그린 평면도가 이렇습니다. 현대의 건축학자가 그렸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마루 패턴도 그렸습니다. 옛날에도 도면은 있었을 겁니다. 이 회제 스스로가 이제 도면을 갖다가 이제 이 그립니다. 붓으로 이제 그려서 그것을 목수에게 주면은 목수가 알아서 이제 집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렸을까? 남아있는 원본은 없지만 대략 아마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붓으로 자기 첩실의 색한 방이었는데 이걸 느리고 앞마당 만들고 문간채 만들고 행랑마당 만들고 행랑채 만들고 여기 붙여서 사랑채 만들고 사랑만 만들고 등등의 관계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크기와 공간의 관계를 그린 게 회제의 그림입니다. 회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걸 목수에게 주면 목수가 지가 알아서 기초 놓고 기둥 올리고 뭐 쥐봉 올리면 그게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제 이 집은 보면은 이 집은 중요한 부분이 이게 안채가 제일 중요한 거죠. 메인 빌딩처럼 그려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게 그냥 부속처럼 뭐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회제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관계들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다르죠. 그래서 만약 이 그림을 현대적 방법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저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공간이 표현되도록 분명한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공간끼리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벽체나 지붕을 보는 것은 이건 목수를 보는 거지, 목수의 솜씨를 보는 거지 회제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닙니다. 회제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공간, 그 안에 있는 공간, 저 너머에 있는 공간끼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집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 건축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서양 건축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보면 되는데 한국 건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볼 수 있어야 한국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제의 이 동락당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건축 전체에 관한 이야기고 저는 이게 건축의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회제의 집은 그러니까 미학의 집이 아니라 윤리의 집입니다. 관계에 관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000년에 21세기가 되는 첫 해에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곳에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때 내건 슬로건이 이제는 미학을 그만하고 윤리를 하자고 이게 표절을 내걸었습니다. 저도 그때 초청을 받아서 출품을 했는데 참 뜨악합니다. 이상합니다. 서양 건축사에서 윤리란 말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결단코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부 다 미학의 열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금방 설명했듯이 윤리에 입각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산과 나와 가족과 뭐 건축과 등등의 관계에 관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 우리가 서양화가 현대화인 줄 착각해서 서양의 미학을 쫓아서 윤리를 다 내팽개쳐 버렸는데 서양이 이제 미학이 아니라 윤리가 맞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사실은 일본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근대 들으면서 조가란 말을 쓰다가 새로운 시설들이 짓게 되면서 조가란 말로 집안을 만든다는 말로 안 되니까 건축이란 말을 만들었었는데 이 말은 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세울 건자에 사흘 축자니까 노동을 뜻하는 단어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뜻에는 좀 못 미칩니다. 영어로는 건축을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인데 아크란 말은 으뜸이란 말이고 텍트란 말은 학문이나 기술을 가리켜서 아키텍처 하면은 큰 학문, 으뜸이 되는 기술, 이것이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건축가를 가리켜서 아키텍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A를 대문자로 쓰고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디 아키텍트 하면은 조물주 하나님으로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건축을 굉장히 위대한 직능이라고 일찍부터 알았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최신머리 없이 요즘은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 말인데도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을 따라 쓰고 있지만 원래는 영조라고 했습니다. 가꿀 영자 만들 조자. 조선시대까지도 우리도 이 말을 따라 썼죠. 이 말은 건축이란 말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모든 건축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말이 우리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짓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 짓기라고 그러지 집 세우기를 하지 않습니다. 짓다란 말 언제 씁니까? 글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옷을 지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이념을 집어넣어서 솜씨를 통해서 전혀 다른 물체로 만들어내는 게 짓는 행위입니다.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유 과정을 통한 창조적 행위가 건축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갖다가 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1943년에 영국 의회의사당이 나치에 의해서 폭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복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은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건축가보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이 명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건축이 우리를 다시 만든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합니다. 왜 닮을까요? 다른 공간에 살던 사람이 한 공간에 살게 되면서 그 공간에 적응하게 되고 그러면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바뀌는 겁니다. 왜 수도하는 사람이 왜 집에서 수도 안 하고 저 산골에 있는 암자를 택해서 굳이 갑니까? 그 작고 강박한 공간이 나를 번뇌해서 구제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확실히 우리를 바꿉니다. 이 오래 걸리고 더뎌서 그렇지 반드시 바꿉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축에 살면은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리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결같이 5년만 살면은 여기서 비참한 꼴을 하고 물러나느냐. 저는 이 나쁜 건축 속에서 5년을 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건축입니다. 20세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주 조선 왕조의 봉건 왕조의 형식을 본따서 봉건적으로 만들어지죠. 건물도 이 현대적 건물이 아니라 옛날 건물들을 다 본떴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건축도 목조 건축의 형식인데 이 목조 건축으로 형식으로 저 큰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짓기 어려우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목조 흉내만 냈으니까 순전히 천하 없는 가짜입니다. 이런 진실되지 못한 건축 속에서 삶을 사는 한 그 사람의 삶이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면 진실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건 바꿔야 됩니다. 독재자들 위대한 정치인들은 건축을 가지고 굉장히 민심을 갖다가 바꾸기를 즐겨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그리스, 로마의 장군들이 다 건축을 통해서 민심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바꾸고 그랬습니다. 가장 건축을 잘 아는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원래 건축가를 되기로 이 작정을 하고 비엔나에 있는 미술 아카데미에 시험을 쳤다가 3번이나 떨어져서 그냥 홧김에 군대를 가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히틀러가 이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린 스케치도 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사람이 권자를 잡자마자 알베르토 스페어라고 하는 유능한 젊은 건축가를 최측근으로 기용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에 동원합니다. 예컨대 뉘른베르그 전당대회장 같은 이런 풍경을 만드는데 시민들을 몇십만 명을 갖다가 뉘른베르그 경기장에 집어넣고 밤에 불빛 하나도 주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공포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등단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히틀러가 손을 들면은 갑자기 330개의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비추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이 히틀러를 연호하게 만드는 이런 환각적 장치의 건축들을 갖다가 빛의 궁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짓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를린을 갖다가 개조하는 겁니다. 제3제국을 갖다가 주창했던 사람이니까 로마 제국식 건물을 갖다가
연변에 쭉쭉 세웁니다. 템펠호프에서 스베르강까지 2km 가까운 거리를 갖다 세우는데 많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이게 의회 의사당입니다. 폴크살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모양입니다. 이 높이가 무려 300m고 다이아미터가 270m 되는 초대형 건축입니다. 1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 이 이념의 건축, 동원된 어휘는 도움, 우리는 하나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거고, 이 세계를 지지하는 기둥들, 아주 평준화된 그런 어떤 군상들입니다. 이것을 이념적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건축은 다행스럽게도 지어지지도 않고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몇 부분이 이제 지어진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몇 부분이 지어졌습니다. 이 건축의 요체는 의원님 미안합니다. 이 건축의 요체는 이 안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7층짜리 건물이죠. 근데 이 건물이 있으면 오피스 빌딩 같으니까 별로 권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주가 이제 당연히 생각되죠. 이 열주가 보시면은 건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독립된 그냥 장식으로만 서 있습니다. 열주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처마를 끄집어 내버렸죠. 이거 아주 장식적인 열주와 지붕을 가지고 이것만 이제 사실은 4명의 건축가가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아무도 했다고 안 하지만은 이거 가지고 청와대 들어갔더니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귀하의 청와대에서 볼펜으로 요걸 그려서 요거 있으면 더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겠느냐고 해서 세워진 게 저 도움입니다. 도움은 원래 하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국회 본회의 의사당이 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움은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껍데기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디즈니랜드의 그 뭐 마법의 성처럼 있는 거니까 이런 진정성 없는 건축에서 어떤 삶이 벌어질까요?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면 이거는 뭐 이게 정말 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건축 바꿔야 됩니다. 도시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도시는 사실 영어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도시라고 하지만 시티와 어번을 다 같이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의 시티와 어번은 뜻이 좀 다릅니다. 시티는 언어를 따지면 사회에 가까운 말이고 어번은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티는 소프트웨어고 어번 하드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도시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분간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도시적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농촌은 혈연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륜이나 천륜으로 농촌은 운영이 됩니다.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이거든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와서 사는 겁니다. 그 도시가 정한 그런 어떤 법률에 동의만 하면은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도시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서로 뭐 누구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오는 게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공개는 자유롭다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서로 합의된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을 지켜야 이 도시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법만으로 조목조목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게 도시에 나타난 게 도시의 공공 영역입니다. 자기 개인 영역을 갖다 제외한 나머지 영역, 쉽게 하면 길이나 광장이나 공원, 이게 공공 영역인데 공공영역에 정해지는 뭐 법률들이 있죠. 뭐 우측 통행, 좌측 통행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의 법령, 공간 조직이 잘 조직된 도시가 선진 도시고 이게 끊기지 않는 도시가 문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한 사람이 이런 사회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지만 요즘은 시대는 옛날의 공급자 위주의 시대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시대로 이미 변해져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SNS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합의된 사회를 만들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합의를 못 합니다. 소시가 한두 명 사는 게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사는데 어떻게 신도시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도시를 안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갖다가 안 만들었습니까? 지난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분당 같은 신도시는 5년 만에 50만 명이 사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분당이 그럼 성공했을까요?
분당이 도시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많은 도시학자들이 와서 보고 이거는 자기들이 옛날에 폐기한 도시라고 하고 실망이 다 떠났습니다. 이 기적적인 이 도시가 그렇다고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 도시가 성공했을까요? 도시가 성공한 게 아니라 부동산이 성공했습니다. 부동산이 성공하니까 이것을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행복해하니까 이걸 버려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짓겠다고 이런 도시를 갖다 막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인기내 지어야 되니까 합의를 못하니까 뭐부터 만들면 시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반을 만드는 겁니다. 어반 물리적 환경만 만드는 겁니다. 물리적 환경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서양에서 폐기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만듭니다. 그냥 분당 만들어주고 일산 만들어주고 평촌 3번 만들어주고 근데 똑같은 게 이제 광주에도 오고 대구에도 오고 부산에도 가고 제주에도 가고 똑같은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건축가이면서 그런 도시 가면 이게 부산인지 대구인지 광주인지 저 분간을 못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드웨어인데 사람들 살기 시작하죠.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 사회를 형성합니다. 어떤 사회를 형성합니까? 똑같은 사회를 형성합니다. 이게 도시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겁니다. 도시는 한 10,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10,000년 전에 발견된 정확히 이야기하면 9,000년 전인데 발견된 도시가 차탈휘크라고 하는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발굴 흔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복원해 보면은 2층의 흙집으로 언덕 위에 지은 집입니다. 위에는 공공영역이고 아래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지붕을 밑을 통해서 사다리로 통해서 내려간 자기 집들인데 위가 공공영역, 아래가 이제 이 개인 영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는 이제 이 발굴된 현장만 아니고 없어졌습니다만은 이것과 거의 유사한 도시가 중국의 산둥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평지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하부에 이제 이게 마당을 만들고 마당 주변에 이제 집들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만들어서 개인의 영역으로 삼습니다. 위에는 경작지로서는 이 마을이 무려 7,000년 동안 계속 똑같은 형태의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7,000년, 이 보통의 세월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시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시스템이 있는 거죠. 성벽도 있고 신전도 있고 이게 이 상가나 이 주거지도 있습니다.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것이 주거지인데 주거지를 갖다 발굴하고 만든 평면도 2층 집입니다. 많은 평면도 올랐다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색깔로 한 집 한 집을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면 이게 같은 색깔은 한 집입니다. 이 집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집이고, 이건 아주 작은 집이고, 이건 중조모의 집이 있고, 뭐 이 상가주택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뭐 적당한 집들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큰 집에는 물론 뭐 부자가 살았을 거고, 작은 집은 가난한 사람이 살았을 거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고, 높은 자와 낮은 자도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섞여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소셜 믹스를 못해서 소셜 믹스가 현대도시 꿈인데 이미 6,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소셜 믹스를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아파트를 지고 분양 아파트를 지으면 임대 아파트하고 담벼락 높이 쌓아서 건너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불가촉 천민처럼 취급하는 우리의 이 시대보다도 진보해 있는 사회일까요? 저는 결단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옛날보다도 진보해 있는 사회가 아닐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한 겁니다. 도시는 이처럼 항상 진보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이 서기 79년에 이 베수비우스 확산의 폭발로 명한 폼페이를 가보면은 제가 30년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만 명이 살던 도시인데 여기에는 현대 도시로서의 모든 시설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뭐 이게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고요. 보차 분리가 되어 있었고 곳곳에 경기장 뭐 이게 사우나
이게 이 극장들이 뭐 즐비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스러운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사창가도 있고 목로주점도 있고 도시에서 있는 뭐 성과 속, 뭐 이 부와 빈, 고와 저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왜 멸망했을까? 아마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닐까, 이런 업체까지 저는 해야만 했던 겁니다. 도시는 결단코 진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특히 르네상스 시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처음에 보신 빌라 로툰다의 천장 도면입니다. 단열의 중심으로 해서 모여져 있죠.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들어진 하나의 도시를 소개해드리면 팔마노바라고 하는 베니스에 있는 도시인데,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도시 갖고 있는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부는 다 적이라서 해자를 파고 성벽을 높이 올려서 내부는 치밀하게 조직해서 정 가운데는 영주가 사는 집이 있는 단일 중심의 도시입니다. 가운데가 제일 귀하고 주변부로 갈수록 제일 이게 계급이 낮은 이런 계급 사회죠. 실제로 이 도시는 이렇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근대를 들어서면서 성벽은 없어졌지만 도시 조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 도시가 이거 하나만 르네상스 시대 때 건설되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도시가 유럽의 방방 곳곳에 그 당시에 건설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스웨덴에까지 이런 도시가 건설됐으니까 대유행을 탔죠.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1516년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토피아는 원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토마스 모어가 이 책을 위해서 쓴 제목인데 유와 토피아를 합성시켜서 만든 말입니다. 토피아는 땅이나 장소를 뜻하는 말인데 유가 좀 수상합니다. 유가 라틴어에 따르면은 이와 오를 붙이면 이유, 오유 하면은 똑같이 유로 발음되는데 뜻이 반대로 갑니다. 이유는 웰,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유는 노, 아니라고 하는 뜻이 돼서 이와 오를 빼고 유만 써서 유토피아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불가능한 곳.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상향으로 번역하는 유토피아입니다. 그 소설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 리얼리티 세계가 있고 이 유토피아는 섬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감시망로에 의해서 감시받고 겨우 들어갔더니 해자가 있고 곳곳에 감시망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정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의 성체가 있는 단일 중심의 봉건 도시가 르네상스인들이 건설하기를 열망했던 유토피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도시계획도들이 양산이 되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주변부는 굉장히 완강한 성체로 이렇게 둘러싸고 내부는 치밀하게 조직해서 정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가 있는 단일 중심의 봉건 도시. 이것을 건립하는 게 르네상스인들의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게 굉장히 기하학적 도형입니다. 기하학적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생각된 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르네상스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 때 머리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런 도형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서 땅을 찾아 나섰는데 이런 류의 도형을 산 속에서는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양의 계획 도시들은 죄다 평지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산에 있는 도시도 있지만 그 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거나 특별한 군사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도시 외에는 죄다 평지에 만든 도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도시 만들기 방법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평지가 논을 위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를 피해서 산 밑에 비탈에 가서 양지바른 곳을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는 땅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다니까 땅을 보지 않고는 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미리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도시 만들기 방법과 우리의 도시 만들기 방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대화를 갖다 겪으면서도 이 문제는 전혀 서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베네저 호와드라는 사람이 전원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구가 대도시로 19세기에 폭발하면서 늘어나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더시티와 셔틀라이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분산합니다. 이 마더시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열렸다 연결하는데 하나 전부 다 단일 중심의 도시로 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마더시티입니다. 이 마더시티가 라틴어로 번역하면 메트로폴리스입니다. 메트로가 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더라고 하는 존재는 생식과 번성, 팽창, 성장을 전제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는 워낙에 팽창을 전제로 하는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일 중심으로부터의 팽창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지금은 없으시겠지만 사실은 이 그림은 1924년에 파리를 개조하기 위해서 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대건축가가 제안한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파리는 지금보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도시에 노상오물이 넘쳐나고 이게 전부 석탄을 떼니까 매캐하기가 이럴 데가 없고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요즘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냥 암울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건물을 싹 다 허물고 용적률을 높이 하고 건표를 작게 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녹지를 심고 빛과 바람을 들어오게 만들고 산에서나 즐길 수 있었던 피크닉도 이곳에서 만들자 이런 그림을 선보였을 때 파리 시민들이 대환호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의 환경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 모형을 만들죠. 이게 이제 세너강이고 시대섬이고 파리는 예나 지금은 이게 거미줄망처럼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가운데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우고 백지화 시켰어. 여기에 60층짜리 아파트를 짓자고 이렇게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제안은 선풍적인 인기를 탑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라고 이 사람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런 류의 도시계획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이런 류의 그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류의 그림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전에 지도는 색깔이 없었거든요. 색깔이 있는 지도도 있는데 그것은 엿보기에 보이라고 칠한 거고 여기에 그려진 색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칠해지면 상업지구고 노란색은 주거지구고 보라색은 공업지구가 되어서 이 색이 칠해지는 순간 용적률 건폐율이 틀리니까 땅값이 차이가 납니다. 땅이 이제 등급을 다 매긴 거죠. 그리고 이 도로도 고속도로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분산등도로 통해서 도로를 철저히 계급화시킵니다. 도로 속도 제한, 도로변에 짓는 건물 숫자, 종류, 모양까지도 다 제한을 두죠. 도시 구조도 도심을 놓고 부도심을 놓고 변두리를 놓고 철저히 계급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활동을 계량화해서 재단하고 분류한 형태가 이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것이 인기를 타던 때는 20세기 초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조가 전 세계를 휩쓸 때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우리 모든 것을 갖다 과학적인 통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믿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도시들의 삶이 행복에 있었을까? 많은 도시사학자들이 의문을 표합니다. 예컨대 한 예를 들면 1957년에 일부의 센트루이스에서 3000세대의 주거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세계의 완벽한 모습이라고 칭찬했던 주거단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꼬르비제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철저히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분리하고 흑인과 백인도 분리하고 먹는 공간, 일하는 공간, 노는 공간, 배우는 공간을 다 분리해서 그렇게 맞게끔 살아라고 다 제단했던 거죠. 근데 사람의 감정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곳에서도 잘 수도 있고, 일하는 곳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 놀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는 자와 어기는 자끼리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쟁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그 주민끼리 감정이 격화가 되어서 이내 이 안에서는 마약, 강간, 절도, 강도 등등이 횡행하게 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센트루이스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집단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움직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없을 정도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자 지은 지 17년밖에 안 되는 이 마을을 시정부가 다이나마이트로 전체 폭발하고 없애고 맙니다. 이것을 포스트모더니즘 학자가 모더니즘이 종말을 고한 순간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시 만들기는 서양에서는 폐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 서양에서 폐기된 마스터 플랜이 한국 땅에 60년대 말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지도인데
그리는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19세기까지는 이렇게 그렸는데 20세기부터는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서 서울은 보면은 짐작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일 것 같습니다.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뭐 물길이 뭐 있습니다. 20세기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뭐 용도를 구분해 놨을 뿐이지 산이 어디 있는지 계곡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의 선들은 사람이 다는 길이 아니라 제호가 유통되는 경로 같아서 굉장히 음울한 그런 작전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이 두 지도에서 만드는 풍경이 그렇습니다. 이게 100년 전까지 있었던 마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오늘날 20세기 지도로 만드는 풍경이 이 한 부분인데 제가 사는 대학로인데 조금 틀어져 있긴 하지만 보시면은 여기 서민 아파트, 단독주택군 그리고 국적불명의 도시건축 적어도 이 세 개의 집단이 전선을 형성한 채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갈등, 분쟁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사회에 요즘 왜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많을까? 저는 지난 세기에 우리가 잘못 구축한 도시공간에 그 대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나를 더 드리면 르네상스는 문의 부흥의 시기인데 여러 가지 사조가 많죠. 그중에 제 관심을 끄는 게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그림 그리는 방법입니다. 투시도법 여러분 다 아시는데 원래 있었던 방법이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건 그림 그린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해석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시도법에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익숙하다 그러면 어쩌면은 그 투시도법이 주는 세계관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여기 투시도법을 설명한 건데 한 사람 여기 SP점 스탠딩 포인트에 서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눈으로 여기에는 공간의 선들이 다 모아져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실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그려진 이 앵글은 이 공간의 앵글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다른 류의 앵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앵글만은 이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앵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혼자 보는 광경을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남하고 나눌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세계를 그린 게 투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 학당을 그린 라파엘로를 그림인데 라파엘로 그리면 이 한 사람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만이 볼 수 있었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투시도는 내만 보고 싶은 독점적 세계를 그린 게 투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말고 어떤 다른 그림이 있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선조 중에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19세기에 그린 민환대 책거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 8칸의 책장을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을 투시도법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 점으로 모든 선들이 이게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 칸마다 자기의 모이는 점들이 다 따로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칸에 놓인 사물은 그 공간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향해서 죄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우리 선조는 믿는 바로는 세상에는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과 모든 사물이 다 자기의 중심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일 중심의 봉건 체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한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래전에 이 그림을 본 순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갖다가 장기화했는데 이것은 단지 그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와 건축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도시와 건축도 이 형식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지식체제가 서양이 가르쳐주는 지난 세기에 가르쳐주는 지식체계에 왜 함몰되어 있어서 비판하는 시각도 많이 생긴 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난 세기에 받고 살고 있는 환경체제도 공간 환경체제도 서양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공간 환경체제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서 옛날의 그 공간에 관한 인식을 다 저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더욱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세계를 밖으로 가면은 전혀 다른 유의 공간 체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유의 도시입니다.
말라케시라고 하는 모로코에 있는 도시인데 공중사진인데 일부인데 전체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벌집처럼 집들이 다 모여 있죠. 여기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어떤 계급적 분류가 없습니다. 대로, 중로, 소로 이런 봉건주의 도시의 잔재 같은 말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다 평등합니다. 하나의 보면은 원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한 10채 정도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서로 이렇게 군집하면서 있습니다. 열채는 어떻게 모여 있냐면은 빵집 하나, 우물 하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공공시설 중심으로 10채가 정도 모여서 이게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식에서 전체를 이룬 겁니다. 마치 프랙탈 같은, 과학이 시하는 프랙탈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0채 있으면 좀 더 떼어져도 관계없고 없어져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서양의 도시에서는 한 부분이 절단나면은 전체가 다 말피가 되거든요. 여기는 뭐 없어진들 더 떼어진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평등한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 도시라고 하면 한 구석에 가서도 그 구석만으로 전체를 알 수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개인이 전부를 위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도시, 한 개인의 가치와 전체의 가치가 동등한 무게로 재단될 수 있는 도시가 민주주의 도시라고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이미 1200년에 만들어져 있는 이 말라케시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도시인 페이즈,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3년 전에 최근에 갔는데 1200년 전에 만든 도시의 때가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골목들은 길들은 뭐 좁고 크고 뭐 이런 게 어떤 길들은 뭐 이게 몸을 비틀어야 들어갈 수 있지만 집은 집집마다 굉장히 밝고 맑습니다. 뭐 인터넷 위성 TV 다 볼 수가 있죠. 공간이 좀 넓어지면 시장이 되고 이어지면 쇼핑몰이 되고 좀 넓은 곳이 있으면 공장이 되고 정갈한 집이 있어 들어갔더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알카로인 대학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 도시가 1200년 됐는데 앞으로 1000년 이상은 너끈히 버틸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이 시멘트에 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공간 구조가 지속 가능하게 바뀌어야 지속 가능한 환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도시를 보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 건축가나 도시 설계, 도시 계획가가 만들지 않은 도시, 주민 스스로 만든 도시, 소위 우리가 달동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페이지나 말라케시보다 훨씬 더 이런 도시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동네는 못 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가진 게 왠지 작습니다. 많은 부분을 옆집과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나누면서 있는 공간이 길에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달동네 길은 통행만을 위한 길이 아니고 주민들이 여기서 모이고 만나고 헤어지고 많은 공동체적 기억을 갖다가 남기는 곳이 이들의 길들입니다. 저는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이 동네가 에게해에 있는 산토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저는 이 동네와 제가 즐겨 찾았던 서울의 금호동 달동네가 뭐가 다른지는 색깔 말고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눈이 올 때 올라와서 찍었어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산토리는 이미 뭐 주민들은 살지 않거든요. 이제 장사꾼들만 들고 관광객만 들끓으니까 그냥 가짜 도시입니다. 그러나 돌동네는 여전히 주민들이 진득한 삶을 살고 있어서 진정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물론 달동네가 이제 뭐 재개발돼야 되죠. 인프라도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빌미로 해서 항상 이렇게 붉은 깃발이 꽂히고 이 아름다운 동네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를 갖다가 무너뜨린 범죄 현장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은 지금 세계 도시 중에 6위의 경제 대도시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몇 년째 계속 6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건 모리라고 하는 재단에서 이게 조사한 거고 뉴욕에 개방을 둔 머시어 컨설팅에서 이 잘못을 따지는 조사를 보면 서울은 재작년에도 75위였습니다. 돈은 세상에서 6위로 잘 버는데 사는 행복은 76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 언밸런스한 상태가 어디서 오느냐. 이건 건축과 도시에서 옵니다.
머셔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8가지의 그런 조사 항목 중에서 5개가 도시 환경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결단코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지난 시대 메트로폴리스를 닮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정 팽창하고 성장하는 화살표만 지형을 무시하고 뻗는 이런 류의 방법을 갖다 고수해왔기 때문이고, 최근 들어서 이 화살표가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이 도시계획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도시가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로마 시대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모르죠. 2000년 전 팍스 로마나의 시대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방법이 로마 군단을 파견해서 캠프를 설치하면 그 캠프가 오래되면은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이 캠프의 카스트라라고 하는 도형인데, 캠프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필요 없으면 빨리 걷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발달한 도시들이 이런 류의 도시들입니다. 런던의 시티 지역, 이게 파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로마 군단이 머물렀던 게 원도심이 되어서 발달되었으니까 전부 다 평지에서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평지 도시의 개념은 서양의 도시계획자들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땅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땅은 없어지고 이제 하늘을 바탕으로 이런 유의 도시를 만드는 사람, 제안하는 사람도 있고, 땅은 이 황폐도 좋으니까 이렇게 건물만 짓고 살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워킹시티, 움직이면서 하는 도시를 만들자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스턴트 시티, 공장 부품처럼 도시를 만들어 살자고 하는 이런 제안들을 지금도 꾸준히 내어놓는 게 서양 사람들의 혈통적 그런 이게 이 일들입니다. 이 도시, 물론 이런 제안들이 이제 기록에 남았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실현된 곳이 이게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야자수 같은 그것도 그리고 아주 환상적인 무늬도 그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도 여기 와서 건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를 굉장히 사랑했던 분입니다. 두바이를 담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바이를 담자고 현수막을 갖다가 붙여놓고 그랬던 풍경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바이가 디폴트에 빠지자 현수막 다 띄었습니다. 두바이는 이런 류의 도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환상적인 풍경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인적이 두바이는 이런 사막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이런 땅이니까 어떤 그림을 그렸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땅이, 대한민국의 땅이 이런 땅을 닮아 있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길이 있고 굉장히 분명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산세, 물새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이게 덧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생기면 마을이 형성되는 게 우리의 집 짓기 방법이었고 마을 만들기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무늬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게 터무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터무니 이야기 아시죠? 터무니가 있다 없다. 우리 존재의 근거, 배경이 있다 없다 합니다. 이게 터에 생긴 무늬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존재를 일찍이 터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이데크 훨씬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다 다릅니다. 최소한 위도 경도가 다 다르고요. 자연이 만든 무늬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또 새긴 무늬가 다릅니다. 모든 땅은 다 다른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터의 무늬를 갖다가 모든 땅은 자기가 어떤 집이 되고 싶어 하고 어떤 도시가 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가, 좋은 도시계획가는 그 땅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서 다른 무늬를 놓아주면은 그게 좋은 건축이 되고 좋은 도시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터무니없는 집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지었죠.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짓습니까? 산 있으면 깎고 계곡 있으면 메우고 물길 있으면 돌려서 그냥 평지 만들어서 터무니 없앤 그거 지은 집이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터무니없는 집입니다.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죠. 터무니없는 삶을 사신다고 생각하셔도 틀린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터에 생긴 무늬를 지문이라는 말로 바꾸고 영어로도 랜드스케이프라는 말을 바꿔서 이렇게 이게 건축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광주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다가 맺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센터, 그러니까 현상 공모가 2005년에 있을 때 제가 이게 응모를 해서 제가 2등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2등이 가장 억울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광주 가지고 있는 터문,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터문이었습니다. 이 광주 이 땅은 그냥 그저 생긴 땅이 아닙니다. 그냥 오랜 시절부터 엄청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그 당시 있던 건물들도 그 건물 하나하나가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일거에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건물을 다 보존하자 하는 게 제 원칙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새로 짓더라도 원래의 규모대로 짓자고 하는 겁니다. 지하층은 물론 다 개발하는데 그래서 주어진 규모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 보니까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규모가 주변의 건물의 크기하고도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질적인 섬처럼 되는 그런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동네가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예컨대 이런 공간은 옛날에 광주 읍성이 지나갔던 길들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성벽돌도 있었던 곳 있었습니다. 이러면 참으로 귀한 그런 길들이었고 원래 여기에 있는 길들도 원래 지나갔던 길이죠. 대로가 나는 바람에 잘렸습니다만은 많은 길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도 산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물론 전남도청 그대로 살리고 이것을 새로운 길을 갖다가 띄워서 연결하고 새로운 문의를 갖다가 덧댄 거죠.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다시 2011년에 저를 불러서 이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저를 총감독으로 위촉을 하고 제가 광주에 2011년에는 거의 1년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제목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도가도 비상도는 원래 이게 장자 이야기, 노자 이야기 나온 이야기인데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길도자를 갖다가 그림도자로 바꿔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디자인 아니다 라고 하는 명제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름이 유명 디자인, 무명 디자인, 장수가 있는 디자인, 장수가 없는 디자인. 이 디자인 속성 보면 그렇거든요. 오래 설명을 드릴 건 못되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만드는 게 이 광주 도심을 위해서 광주 폴리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내고 최초로 제가 발설을 하고 광주 폴리를 갖다 제안을 했던 겁니다. 광주 폴리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작은 시설인데 이게 마치 도시에 놓여진 침술 같은 겁니다. 종래의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외과 수술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은 침을 놓아서 그게 작용을 해서 주변에 주변을 갖다가 건드려서 스스로 낫게 하는 게 침입니다. 그걸 어반 아쿠펑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에도 사실은 역사적 도시에서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곳에 침을 놓아서 그게 주변에 이제 영향을 줘서 스스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주변을 보니까 광주에 여러 가지 침을 놓을 장소가 한 50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50군데를 갖다가 도시를 일단 조사를 하고 1단계별로 이 단계로 앞으로 한 10번 정도 하게 되면 광주가 치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스로 광주 읍성의 이 흔적을 갖다가 이게 전부 다 찾아내었습니다. 광주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 당시에 시장님도 이 광주 읍성의 존재를 갖다가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읍성이 현재 주로 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지금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광주 읍성의 흔적을 찾아내고 여기에 10개의 지점을 두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폴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폴리를 지나면서 광주 읍성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역사 도시와 그 이후의 도시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면 역사 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축가, 국내 건축가들 초청해서 뭐 이거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유의 도시 시설들이 있고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옛날보다는 지금 주변에 아마 변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원문이 있던 자리입니까? 뭐 이 자리에 이 문이 있던 자리에 문을 이런 폴리를 세우고 혹은 이 성곽이 돌아가는 이 꼭지점에 이것도 세웠습니다. 이 동원된 건축가들은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건축가들인데 이 돈을 받고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친분을 통해서 이건 사회운동이니까 이 차원에서 참여해달라고 해서 흔쾌히 친구의 정으로 와서 참여를 갖다가 해줘서 세운 것들입니다. 피터 아이젠만이라고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거 좀 세우려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집주인이 극렬 반대해가지고 왜곡된 형태로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혹은 이 형태는 젊은 건축가들 참여시켰었는데 이때도 주변에 있는 건물 주인이 극렬 반대해서 장소를 옮겨서 설치를 해놓았죠. 예, 황금로에 있는 겁니다. 혹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설계한 도미니크 빼로 또 제가 요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이게 아시아 문화전당 옆에 있는 이 건물 아주 작은 예산으로 건물이지만 아마 이 건물이 좋은 선한 그런 어떤 자극을 불어줘서 주변을 갖다가 스스로 세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이후로 또 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 제가 손을 떼고 난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쓰기 시작해서 이 계획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은 서울에 있는 달동네가 백사마을이라는 달동네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달동네는 다 재개발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중계본동에 있는 달동네인데 서울의 외곽 부분에 있고 산으로 다 둘러싸이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눈에서 이제 벗어나 있던 곳입니다. 이 달동은 1000세대가 이제 모여 사는 곳이고 60년대 청계천 왕십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작고 굉장히 이게 누추하고 허술하지만은 삽과 손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지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이게 허술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 이게 급기야 재개발업자 서울시에 발각이 되어서 이게 재개발 안에 발표됐을 때 오션시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해서 여러 번 토의 끝에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양 부분 그대로 가되 임대 부분은 주거지 보존구역이란 말로 새로운 방법을 찾자고 이게 결론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라도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주거단지를 갖다가 형식을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역사 마을에 관한 세계의 공고사항들을 갖다 전부 조사를 해서 보니까 역사 마을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4가지가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첫째는 지형을 보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필지들을 통폐합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길들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방법을 보존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주민을 쫓아내지 말고 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건축은 건물은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만 지으면 역사마을은 보존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철저히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길들을 다 보존합니다. 아무리 가파르고 험하고 좁아도 모든 길들은 보존하기로 되어 있고요. 재료는 바뀝니다만은. 그리고 필지들을 보존합니다. 필지를 보존하면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큰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작은 건물이 들었으니까 기껏 해봐야 뭐 3층, 4층밖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3층, 4층을 지어도 용적률 200%, 250%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마을의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지형 보존한 건 주변과 연관짓기 위해서 그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주민의 생활의 방법을 보존한다고 하는 게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원주민이 쫓아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존 환경 때문이고 하나는 관리비 때문인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임대 규모를 줄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집이 자기가 다 부엌, 침실, 욕실, 주방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침실만 갖고 나머지는 옆집과 마을과 공유해도 되는 겁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공유마을이고,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부서진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민들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 있는 곳은 경작지는 경작지대로, 상점은 상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건축가들과 제가 초청을 하고, 저는 길들만 다 설계를 하기로 하고 12명의 건축가들이 이렇게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원래 있던 길들, 공간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건물은 높아봐야 3층, 기껏해야 4층이 맥시멈이고, 그러니까 마을의 공간들이 전보다 훨씬 더 윤택해지고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건축가도 여기 와서 이 마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원하는 안을 내었고, 아까 보여드린 도미니크 페로도 이 마을을 이렇게 보존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지금 아직 분쟁이 끝나지 않아서 실현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을 내서 올해 내에 아마 이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마을을 한 번만 만들면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이 땅에도 열리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DMZ 근처에 지는 수련원이고요. 건물 짓는 게 못해서 밑에서는 보이고 길거리에서는 보이고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건축, 사라지는 건축을 주제로 이게 산에 올라가면은 건물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묘지를 갖다가 설계하기를 갖다가 항상 원하는 사람입니다. 도시는 경건한 곳이 있어야 지속이 됩니다. 번잡한 곳만 있어가지고 교수 지속이 안 됩니다. 경건한 곳이라고 하는 게 묘지하고 종교시설인데, 종교시설은 요즘 상업시설보다 더한 상업시설로 변해 오래고, 묘지는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다 쫓아버려서 우리 도시가 정말 큰일 나 있는 도시입니다. 광주는 그래도 5.18 묘역이 가까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5.18 정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들 형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전제적 형태입니다. 분당 근처에 묘지 설계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설계입니다. 묘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과 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살과 뼈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특히 화장을 하면 그냥 전혀 없어지는 거죠. 영과 혼 중에서도 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울, 마인드 이건데, 우리의 열정, 이것은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혼인데, 혼은 살아있을 때도 곧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완전히 나가서 구천을 떠돌다가 천당을 가거나 극락을 갑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는 아무 실체가 없어요. 무덤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면은 우리를 산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무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 우리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집에는 항상 사당도, 위패도 집안에 두었었습니다. 죽은 자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게
그 역할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고 성실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다 쫓아버려서 우리가 굉장히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무덤의 형태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귀신이 고칼로스로 만든 경우가 많죠. 무덤이 공원처럼 만들고 우리 일상의 풍경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무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도시처럼 설계를 했습니다. 들어간 입구고요. 물을 지나면은 죽은 자를 위한 도시가 나옵니다.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공원도 나오고, 그리고 모여 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형태도 나오고요. 어떤 도시의 광장 같은 부분도 있고, 길들도 있고, 공원도 있고, 어떤 교회당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이유가 모여 사는 죽은 자의 도시가 돼서 이 동네 주민들이 낮에도 별 연구가 없어도 산책을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무덤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답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국회의원 때도 마찬가지고 변호사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에서 관습을 갖다 벗어난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오리엔탈리즘을 쓴 팔레스타인계 문학 평론가가 면철수가가 권력과 지성인이라는 책도 같이 썼는데 거기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경계 밖으로 내쫓아서 경계 밖에 항상 머물면서 경계 안에 있는 제도를 관찰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인 때문에 경계 안에 있는 세계가 발전하는데 그 지식인은 스스로는 굉장히 외로운 곳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춥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지식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예수, 석가, 공자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계통에 자기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세계가 항상 진보하고 발전했죠.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위인, 이게 성인의 반열에 놓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시는 태도는 항상 자기를 경계 밖으로 내쫓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갖다가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죽음을 슬퍼했죠. 심지어는 죽음의 형태까지도 현충원에 묻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계 밖으로 내쫓으신 분이니까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에 현장을 방문하고 묘역을 갖다 조성해 자금비석위원회 일원에서 가는데 이 유족들은 요 뒤에 있는 곳에다가 무덤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 높은 곳에 있는 무덤이 관습적인 무덤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곳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주장을 해서 이 삼각형의 땅을 갖다가 제가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져서 여기에 모욕의 장소로 삼게 되었습니다. 마침 물줄기가 두 개가 이제 땅을 3등분하고 있어서 이 전통적인 진입하는 부분, 제의하는 부분, 묻히는 부분과 이게 나눌 수가 있어서 땅 자체가 묘역으로 태어나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생각한 것은 종묘의 정전입니다. 종묘 정전은 이 죽은 자가 내려오고 산자가 올라가서 만나는 이 월대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 건축의 정체성이 음해질 때는 곧잘 여기 가서 제가 새로운 힘을 얻곤 합니다. 항상 마치 모든 혼령이 이에 거닐고 있는 곳과 같습니다. 그 땅을 이 종묘 정전의 월대 같은 형식을 갖다 갖추기로 하고 땅을 1.5m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들어 올려서 다소 경사지기도 만들고 평평하게도 만들고 올라가게 만들어서 전체 지형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이 박석을 갖다가 제가 제안을 해서 이 추모사를 여기에 다 새기자고 했습니다. 15,000명이 자발적으로 이에 신청을 해서 돌을 갈았고요. 60m 곡장을 놓고 묻혀있는 너럭바위를 놓고 전체 사람 사는 세상을 주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흔히 사는 세상의 마을의 한 지도를 갖다가 여기에 그냥 얹었습니다. 그래서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물길도 있고 마을의 한 부분입니다. 돌아가신 일주기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옵니다.
1년에 100만 명이 온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봐서 3천 명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처음 오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번 오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묘역에 참배만 하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기서 서성이다가 갑니다. 이 글을 읽기도 하고 세계적에 있는 이 글귀를 보고 감상하기도 하고 시설을 봅니다. 왜 서성일까? 저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풍경이라고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대구 군위에 수목원을 하나 설계하고 있는데 사유원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있는 건물들 대부분 제가 설계를 갖다가 해 있는데 근데 이런 유의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은 존재가 별로 없고 자연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방법입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유의 건물입니다. 이 첫 번째 집이었고요. 공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카페 공연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냥 배경으로서 이 집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파빌리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쏟는 게 아니라 밑으로 오히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는 아름다운 나무도 보이지 않고 하늘만 보이게 만들었고요. 그걸 나서 다 돌아 나오면 새롭게 보이는 자연은 아마 다를 겁니다. 물탱크가 하나 필요했는데 그냥 콘크리트 박스로 쏟아야 되니까 그냥 만들지 않고 천단이라는 이름으로 별을 보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새겨지면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계곡 속에 세 개의 연못 위에 정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어서 누운 수도원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외진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뱀처럼 연결해서 사람이 거주하진 않지만은 잠시 머물면서 우리 삶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5월 말이면 전체가 완공되어서 일반에게도 공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생태 화장실 만들었고요. 여기는 곳곳에 있는 무대 장치도 만들어서 전체가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프로젝트가 이 DMZ에 있는 DMZ의 어떤 설치 미술가가 세계 여러 유명 작가들을 불러서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저는 DMZ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개발업자들이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개발 금지법이 아니라 비무장지대 개발 발설 금지법을 만들자고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비무장지대 벌써 근처에 땅값 오를 대로 다 올랐습니다. 이미 만약에 북한 우리가 통일이 되기 전에 교류가 굉장히 앞으로 곧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건설 자본들이 지금 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이 걱정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뭘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좀 고민거리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비무장지대는 지금 이게 개발할 수도 없는 정도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걸 예술 작업을 하자고 할 때도 이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도 아주 진중하게 부탁을 해서 한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지는 작품을 하나 만들면 그 전제로 한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여져서 뭘 할까 하다가 이게 조류를 조사해서 새들을 위한 수도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새들의 높이에 따른 습성을 갖다가 조사를 하니까 높이에 따라서 새들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새들을 위한 수도원. 비무장지대는 사실은 굉장히 밀림이 울창할 것 같지만 서로 불을 지르고 서로 시선 통로를 갖다 확보하는 바람에 굉장히 와일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생물을 보면 정말 존경심이 가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나라들은 철새들의 생태가 굉장히 귀중한데 이것을 위한 서식처 겸해서 이름은 수도원이지만
새들의 서식처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우리가 가서 잠깐 뭐 이게 들어가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든 게 이 수도원입니다. 지금 서울역에도 전시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하르부르라고 하는 함부르크 바로 밑에 도시에서 홀로코스트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12m의 탑인데 이 간단하게 보이는 탑이 간단하지 않은 게 매년 2m씩 땅으로 사라집니다. 작가가 이 게시판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글입니다. 와서 나치와 파시스트에게 당했던 기억들을 갖다가 탑의 표면에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탑의 표면에 나치와 파시스트에게 당했던 슬픔, 분노, 원망, 고통, 그 상처들을 갖다가 이게 글로 혹은 그림으로 이 탑의 표면에 씁니다. 탑의 표면은 낙서처럼 이 글들이 다 모아지고 그리고 매년 2m씩 땅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1993년에 완벽하게 땅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탑을 설계한 사람이 한 말이 불의에 대항하는 것은 전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여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모든 건축과 모든 인공 구조물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격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흔적만 남는데 때로는 이렇게 이런 사고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기억, 그것만이 진실하고 그것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어떤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기억이 없이는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고 아도르노는 선언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